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납골당.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회색빛 오후, 바람은 마른 풀잎을 쓸고 언덕 너머엔 이름 없는 봉분들이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무연고자 구역이라 불리는 곳. 가족도 친구도 누군가 기억하는 이조차 없이 죽은 자들이 번호 하나로만 남겨지는 장소였다. 윤태섭은 이 납골당의 관리인이었다. 나이 52, 성격은 말 수 없고 표정은 굳은 돌처럼 무표정한 남자. 처음엔 그냥 구청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어느새 7년째 이 납골당의 구석구석을 홀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날도 태섭은 평소처럼 쓰레기를 줍고 낡은 꽃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C-197. 이름표도 사진도 없이 번호 하나만 적힌 납골함 앞에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체육복 바지.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데 고개는 깊이 숙인 채 미동도 없었다. 처음엔 조문객인가 했지만 무연고 구역에 조문객이 오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다. 태섭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학생, 누구 찾는 거니?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도시락 하나를 꺼냈다. 검은 천으로 감싼 반찬통에는 찬밥과 김치, 달걀 프라이 하나가 얹어져 있었다. 뚜껑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오늘은 참외 대신 귤 가져왔어. 감기 조심해. 소녀는 그 말 외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저를 꺼내 반찬을 하나하나 납골함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밥을 먹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광경은 기이하면서도 이상하게 슬펐다. 태섭은 말없이 뒤로 물러났다. 누구라도 어떤 사연이 있어도 그 자리에선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 소녀는 또다시 납골당에 나타났다. 이번엔 도시락 대신 편지를 들고 있었다. 태섭은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소녀는 납골함 앞에 쪼그려 앉아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엄마, 그날 내가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엄마는 매일 울기만 했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태섭의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아이는 분명히 엄마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따뜻한 것이 아니라 공포와 죄책감, 무기력으로 범벅된 슬픔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태섭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 가느다란 턱선, 입술은 얼어붙은 듯 파랬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주희예요. 한주희. 태섭은 돌아오는 길 사무실에서 무연고자 기록을 뒤졌다. C-197번 납골함은 등록자 이름조차 없는 기증된 무연고 유해보관 공간이었다. 즉, 어느 누구의 유골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태섭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근데 이 아이는 왜 여기에 매주 오는 거지?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데서 끌려오듯 오는 얼굴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어디에도 풀 수 없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의 표정이었다. 세 번째 수요일. 태섭은 일부러 CCTV가 잘 보이는 창고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소녀는 우산도 없이 걸어 들어왔다. 머리는 젖고 손은 얼어붙은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납골함 앞에 앉아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유골함 틈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태섭은 그녀가 떠난 뒤 조심스럽게 쪽지를 꺼내 읽었다. 다음 주가 그날이에요. 그날 내가 했던 말, 그게 엄마를 죽였던 걸까요? 태섭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보다 그 문장이 훨씬 깊고 차가웠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애도하러 오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갚으러 오는 거였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왜? 그 무연고 납골함 속에 진짜 엄마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소녀의 네 번째 방문을 기다리며 태섭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던 이 납골 땅에서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한주희가 다녀간 다음 날 윤태섭은 아침부터 기록실 문을 열었다. 7년 동안 쌓아둔 납골당 등록자 파일, 무연고자 화장 일지, 그리고 납골함 배정표까지 C-197번 납골함을 중심으로 관련된 기록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름은 없었다. 성별, 나이, 사망 장소, 심지어 유골 인계자도 없이 단 한 줄 그렇게만 적혀 있었다. 미확인 여성 유골 시신 상태 심각. 태섭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름도 없고 얼굴도 확인 못했고 그저 시신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무연고자로 넘겨진 것.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 중에서 살아있던 이야기가 남아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그는 무심코 손에 쥔 파일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C-197 납골함은 원래 2년 전까지만 해도 빈 공간이었다. 그런데 9개월 전 기증된 무연고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 급히 납골함을 열어넣은 기록이 있었다. 이상했다. 보통 무연고자 유해는 몇 년 단위로 몰아서 입고되는데 혼자만 단독으로 처리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납골함이 지정되기 직전 날짜의 문서에 볼펜으로 삐져나간 낙서 한 줄이었다. 여긴 그 애가 올지도 몰라. 여기로 해. 태섭은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왜 그 애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을까? 며칠 뒤 한주희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다. 이번엔 도시락도 편지도 없이 그저 서 있었다. 한참을 조용히 무언가를 바라보다가 태섭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죽어도 누가 그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진짜 사라지는 거래요. 태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은 다시 납골함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양손을 모았다. 그 모습이 무서웠다. 아니, 처연했다. 그 작은 어깨가 말없이 떨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 사이로 가늘고 숨죽인 울음소리가 흘렀다. 태섭은 순간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여긴 왜 오는 거니?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섭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또래 아이들에겐 보기 드문 짙은 어둠과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평온함이 섞여 있었다. 여기 엄마 있어요. 태섭은 숨을 삼켰다. 근데 여긴 무연고자 구역이야. 누가 들어있는지도 아무도 몰라. 주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엄마일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가 아니라면 아무도 모르고 맞다면 역시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주인은 혼자서 믿고 혼자서 매주 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태섭은 사무실에서 CCTV를 돌려봤다. 무연고 구역은 외부 조문객이 거의 없어. 딱히 보안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 몇 주간의 영상이 찝찝하게 마음에 걸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시간을 돌리던 중 태섭은 숨을 멈췄다. 주희가 떠난 지 20분 뒤 한 남자가 납골당 안으로 들어왔다. 회색 후드, 긴 바지, 낡은 운동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그는 주희가 앉았던 자리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놓인 도시락을 들었다. 뚜껑을 열고 한 숟갈 조심스럽게 떠입에 넣었다. 그 표정은
괴로움 같기도 그리움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유골함 틈에 끼워 넣었다. CCTV엔 그 종이의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떠나기 전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뱉었다. 입모양을 읽은 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수아야. 그날 밤 태섭은 처음으로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그 도시락을 먹던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수아. 그게 주희의 다른 이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일까? 그 무연고 납골함 속엔 누가 들어있는 걸까? 그 자리에 무릎 꿇던 소녀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도시락을 기다리던 건 정말 죽은 자였을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자였을까?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겨울비가 그치고 습기 어린 공기가 납골당 안을 눅눅하게 적셨다. 윤태섭은 아침부터 청소 도구를 들고 무연고 구역을 돌고 있었다. 그리고 C-197 납골함 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봉분 아래 젖은 콘크리트 틈 사이에 갈색으로 바랜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그건 누가 일부러 감춰둔 듯 돌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은 흔적이었다. 태섭은 주변을 둘러본 뒤 봉투를 꺼내 들었다. 겉면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강북구 무연고 납골당. 받는 사람 없음. 보낸 사람 이소연. 이소연. 익숙한 듯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줄이 맞지 않은 노트 종이 한 장이 세로로 접힌 채 들어 있었다. 글씨는 지워질 듯 희미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말을 삼키듯 적혀 있었다. 수빈아, 이 편지를 내가 언젠가 찾게 될진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여기 있어. 기억하니? 너랑 마지막으로 눈 맞췄던 그날. 엄마는 거짓말을 했단다. 다 괜찮다고.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한 번도 너를 볼 수 없었어. 편지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엄마의 부재를 고백하고 있었다. 태섭은 종이를 들고 잠시 숨을 멈췄다. 수빈. 그 이름은 분명 주희가 아닌데. 그는 가방을 뒤적이다. 지난번 주희가 썼던 도시락 뚜껑의 쪽지를 꺼내 들었다. 엄마, 오늘은 참외 대신 귤 가져왔어. 감기 조심해. 사과는 아직 못 샀어. 다음 주엔 꼭 살게. 모두 아이처럼 쓴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걸 읽는 손끝이 떨렸다. 그 편지와 도시락 쪽지는 분명 같은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날 오후 주희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태섭은 우산을 들고 납골당 입구에서 주희를 기다렸다. 오늘은 춥다. 이거라도 써라. 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미소는 처음이었다. 둘은 말없이 C-197 앞에 섰다. 태섭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거기에서 찾았어. 혹시 내 거니? 주희는 봉투를 받자마자 눈빛이 굳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는 입을 열었다. 엄마예요. 이소연 엄마예요. 근데 전 수빈이 아니에요. 그 말에 태섭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럼 너 누구야? 주희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낮게 속삭였다. 저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여기에 있다고 했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날 밤 태섭은 납골당 사무실 책상에 앉아 손에 쪽지를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더 굵어졌고 무연고자 구역엔 조명이 하나 둘 꺼져갔다. 이소연. 그녀는 왜 무연고자가 되었을까? 수빈.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주의. 이 아이는 누구인가? 엄마가 아닌데도 왜 이 아이는 매주 여기에 오는가? 왜 이 아이는 죽은 이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려 애쓰는가? 그가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모니터에 연결된 CCTV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검은 우산, 낡은 코트, 그리고 다시 등장한 회색 후드의 남자. 그는 이번에도 도시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이번엔 납골함에 무언가를 더했다. CCTV엔 작은 목걸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워지는 장면이 잡혔다. 은색 체인, 하트 모양 펜던트, 그리고 남자의 입모양이 또렷이 잡혔다. 수빈이는 안 온 거지. 다음 날 태섭은 납골당에 나가 C-197 앞에 남겨진 목걸이를 확인했다. 펜던트를 열자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여성의 얼굴. 그 옆에는 머리 묶은 채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다름 아닌 지금의 한주희와 거의 똑같았다. 태섭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럼 너는, 주희는 누구였을까? 그는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 경찰 신고를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조문이 아니야. 이건 실종 사건일지도 몰라. 그 시각 주희는 납골당 언덕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에서 목걸이 하나를 풀어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놨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직 기억해요. 엄마 목소리, 문 닫히던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웃음소리까지.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윤태섭은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납골당 CCTV 영상과 주희가 남긴 쪽지, 그리고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소녀의 정체였다. 이름이 한주희라고요?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다.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 명부에 한주희라는 학생은 없습니다. 태섭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그럴 리가요. 매주 꼬박꼬박 와요. 말도 행동도 딱 또래 중학생 같던데요. 하지만 경찰은 다른 정보기관에도 요청을 넣었다. 주민센터, 교육청, 건강보험공단까지. 결과는 같았다. 그 아이에 대한 행정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다. 출생기록도 가족관계 등록부도 없었다. 어디에도 한주희란 사람은 없었다. 태섭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그 아이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그는 다시 CCTV를 돌려보았다. 놀라운 건 주희가 언제나 혼자 걸어 들어왔다는 것. 그녀를 태워다 주는 사람도 기다리는 어른도 없었다. 언제나 조용히 오고 조용히 떠났다. 그저 그 장소를 잊지 않으려는 듯 한결같은 걸음으로. 며칠 후 주희는 다시 납골당에 나타났다. 태섭은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주희야, 혹시 너 어디서 사니? 주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여기저기요. 공터도 있었고 지하철도 있었어요. 근데 거긴 다들 조용해서 좋아요. 그 말에 태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 지금 집도 없다는 거니?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살던 집에 다시는 못 가요. 어른들이 엄마가 없어졌다고 나를 데려가려 했거든요. 근데 무서웠어요. 그냥 숨었어요. 태섭은 그제야 이 아이가 왜 아무 기록도 없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숨겨진 아이였다. 사회가 놓친 존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름 없는 아이. 누군가가 그녀를 감췄고
그녀는 그 이후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너 학교는 가봤니? 태섭의 질문에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책은 좋아해요. 길거리 헌책방에서 몰래 본 적 있어요. 근데 책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수많은 기억을 품고 있었지만 그 기억을 꺼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태섭은 그녀를 더는 그냥 둘 수 없었다. 같이 병원이라도 가자. 너무 말라 보여. 그리고 보호소에 연락하면 안 돼요. 주인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거기 가면 또 그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그 사람, 나 본 적 있어요. 태섭은 눈이 동그래졌다. 누구? 어떤 사람? 주인은 눈동자를 돌렸다. 회색 후드 입고 도시락 먹던 사람. 그 사람, 엄마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태섭은 경찰에게 급히 연락했다. 그 아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남자 계속 납골당에 나타나요. 경찰은 감시 인력을 배치했고 CCTV 녹화 장치도 추가로 설치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주인은 다시 나타났고 그 남자도 또 나타났다. 이번엔 주희가 떠나기 전이었다. 남자는 멀찍이서 납골당을 바라보다가 빠르게 몸을 숨겼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또렷하게 포착했다. 곧 경찰은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냈다. 이름은 강도현. 1997년 여성 실종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강도현이 과거 실종된 여성 이소연의 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태섭은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다. 그럼 이소연이 죽었고 그 남자는 무연고자로 시신을 넘긴 뒤 납골함에 넣은 건가? 그리고 그걸 주희가 기억하고 따라온 건가? 그는 자신이 지켜왔던 납골당이 단순한 묘역이 아닌 숨겨진 진실의 무덤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 주희는 그날 처음으로 태섭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이건 엄마한테 주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아저씨랑 먹고 싶어요. 태섭은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복수도 증오도 아닌 기억을 붙잡기 위해 살고 있는 거라는 걸. 그녀는 죽은 이를 위한 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죄책감을 겨누는 조용한 심판자였다. 경찰은 강도현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과거 기록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다. 1994년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 피해자의 이름은 이소연. 당시 26세. 당시 실종 직후 경찰은 이소연의 남자친구였던 강도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이소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경찰은 납골당에 보관된 유골이 이소연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바로 C-197. 주희가 매주 도시락을 올려놓던 그 납골함. 그 안에 있는 미확인 여성 유골은 시신 상태가 심각해 DNA 감식이 보류되었던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유골을 정식으로 재감식 요청했다. 그리고 2주 뒤 결과가 나왔다. C-197 납골함의 유골은 실종된 이소연이 맞았다. 윤태섭은 그 결과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주희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경찰은 주희에게 DNA 감식을 요청했다. 만약 주희가 이소연의 딸이라면 유골과 모녀 관계가 확인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주희와 이소연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찰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엄마라고 말했지만
유전적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주 납골당에 찾아와 도시락을 놓고 편지를 썼을까? 그 아이는 그 여자의 딸이 아니에요. 강도현은 체포 직후 짧은 진술만 남겼다. 그 아이는 그날 방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내가 본 마지막 얼굴. 경찰은 강도현의 진술을 근거로 과거 실종 사건 당시 현장에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30년 전 사건의 기록을 다시 열람했다. 당시 주변인의 증언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가끔 이소연 씨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아이를 본 적은 없었어요.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섭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소연은 자신의 친딸이 아닌 아이를 몰래 데리고 살았고 그 아이는 이소연이 강도현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너무 어렸기에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만 머릿속에 남은 장소, 냄새, 죽음의 공기. 그게 그녀를 납골당으로 이끌었다. 태섭은 주희와 단둘이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혹시 수빈이라는 이름 기억나니? 주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가끔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 이름인지 애칭인지 저도 몰라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이름으로 예전에 실종 신고된 아이가 있어. 내가 그 아이일 가능성도 있어.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도시락 뚜껑을 바라봤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이소연 씨는 내 엄마가 아니었고, 그럼 나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에요? 태섭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세상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아이였고 기억으로만 이어진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며 주희를 임시보호소로 인계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사라졌다. 창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간 흔적만 남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C-197 앞엔 작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엔 한 장의 쪽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아니, 그냥 소연 씨. 이젠 기억을 놓을게요. 대신 이젠 제 이름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그날 제가 했던 말, 그게 죄였을까요? 그래도 전 그 사람이 아니라 소연 씨를 엄마라고 기억할 거예요. 그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윤태섭은 쪽지를 쥔 채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납골당엔 이제 울음소리도 도시락도 아이도 없었다. 하지만 바람은 그녀의 이름을 따라 오늘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겨울비가 그친 다음 날, 윤태섭은 납골당의 CCTV 기록을 다시 열었다. 그는 일주일 전 수빈 주희가 다녀간 직후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 C-197 납골함 앞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14분 후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화면 왼편에서 조용히 등장했다. 회색 후드, 낡은 운동화. 천천히 걸음을 옮긴 그는 주희가 앉았던 자리에 섰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도시락 속 반찬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수저를 들었다. 한 숟가락. 그는 조심스럽게 밥을 입에 넣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씹는 모습에서 기묘한 감정이 흘렀다.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기억하려는 마지막 끈을 삼키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납골함 틈에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입모양이 잡혔다.
태섭은 정지 화면으로 되감기를 하며 그 입술 움직임을 읽으려 했다. 세 글자. 수아. 수아. 태섭은 곧바로 종이 쪽지를 꺼내 확인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문장이 있었다. 그날 너는 울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엄마를 부르지도 않고 살려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지. 눈을 뜨고 조용히. 지금도 그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은 것 같았다. 이 도시락 지금도 따뜻하더라. 수아야. 태섭은 그대로 손을 떨었다. 그 남자 강도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쓴 이름은 수아였다.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이 태섭의 머릿속을 스쳤다. 주희 수빈 수아? 아니면 수빈은 죽은 아이였고 주희는 다른 생존자? 혹은 그 반대? 태섭은 다시 CCTV를 되감았다. 그 남자는 매주 주희가 다녀간 뒤에만 나타났다. 정확하게 도시락이 식기도 전에. 즉, 그는 매주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도시락을 먹고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그가 사라지기 전 고개를 돌려 납골당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눈이 마주치는 듯한 착각. 그 표정은 죄책감도 반성도 아니었다. 그건 감정 없는 껍데기처럼 비어있는 눈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그날 밤 태섭은 처음으로 사무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사람은 죽어도 기억은 남는다지만 기억만 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날 C-197 납골함 앞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주희가 남긴 것이었다. 엄마, 그 사람 봤어요. 예전 그날처럼 또 도시락 먹고 있었어요. 이젠 도망치지 않을래요. 끝까지 봐야 끝날 수 있으니까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엄마 이름 다시 불러줄게요. 이소연. 윤태섭은 쪽지를 들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처음으로 이 납골당의 무연고자가 누군가의 전부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은 무언가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CCTV 화면 속 남자 강도연의 손등에 있던 특이한 화상 흔적, 그리고 과거 실종 당시 이소연의 지인 증언. 그 사람, 소연이한테도 그랬어요. 뜨거운 걸로 위협하고 화상 입히고 소연이 팔에도 비슷한 상처 있었어요. 그 남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숨겨졌던 과거, 기억으로 살아가는 아이, 도시락으로 버리는 복수, 그리고 그 도시락을 삼키는 죄인. 그 이야기의 끝은 과연 어디였을까? 경찰은 강도연의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 실종 사건과 납골당 유골의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수사했다. 윤태섭은 조용히 경찰서로 주희를 데리고 갔다. 내가 불편하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 주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그 사람이 엄마를 죽였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체열을 마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C-197 납골함 속 유골과 한 주희 사이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다. 경찰은 정중히 설명했다. 이소연 씨와 주희 양은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윤태섭은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요. 그 아이 분명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매주 도시락도 싸우고 편지도 쓰고 그랬다고요. 경찰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기에 더 이상합니다. 태섭은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들고 주희에게 건넸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바라봤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요. 태섭은 놀랐다. 뭐라고? 사실 느낌이 그랬어요. 엄마처럼 따뜻했지만 가끔은 엄마가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녀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작게 떨고 있었다. 근데 그 여자가 저를 숨겨줬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방에서 따뜻한 밥도 주고 이름도 불러줬어요. 그게 엄마였어요. 저한테는. 태섭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엄마를 기억한 게 아니라 자신을 기억해준 유일한 사람을 엄마라 불렀던 거였다. 그럼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은? 태섭이 묻자 주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벽지였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엄마는 울고 있었고 그 남자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문 열지 말라 했는데 제가 열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날 이후 엄마는 사라졌어요. 나는 며칠을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말했어요. 엄마는 갔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한다. 그게 강도현이었다. 그는 주희를 한참 동안 숨겼고 어느 날 새벽 쓰레기 봉투 사이에 버렸다. 그걸 지나가던 노인이 발견했고 임시보호소에 인계했지만 그 후 행정착오로 주희는 기록 없이 사라졌다.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산 등록도 되지 않았고 이름도 출생연도도 추정으로만 남겨졌다. 주희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던 단 한 사람, 이소연의 존재만 붙잡고 살았다. 그 기억 하나로 살아남았다. 윤태섭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데 왜 도시락을 매주 올린 거야? 주인은 작게 웃었다. 그 사람, 엄마 죽이고도 밥 먹었어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길 바랐어요. 이게 복수인지 추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방식대로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기억해. 잊지 않았어. 당신은 도망쳐도 나한테는 살아있어. 그녀의 말은 어른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태섭은 그녀가 어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경찰은 강도연을 살인 및 유기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납골당 CCTV에 남은 장면 하나가 그를 무너뜨렸다. 도시락을 먹은 후 그가 중얼거린 마지막 문장. 미안하다 수아야. 그래도 맛은 기억나네. 그 계란 프라이 위에 케첩 별 모양 그거 아직도 하더라. 내가 그걸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그건 경찰도 누구도 모르는 도시락의 디테일이었다. 단 한 명, 진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기억. 그 기억이 증거였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도시락에 담아온 사람은 이름도 없는 소녀였다. 주희, 수빈, 수아, 혹은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했던 아이. 이제 그녀는 기억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도현은 끝까지 침묵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과거 주소지, 통신기록, 실종신고 내역까지 모두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00년 강도현의 이름으로 입양 신청 기록이 있었다. 입양 대상은 성별 추정 나이 5세. 이름은 없음. 발견 장소 인천 해안가 인근. 보호자 연락처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고 서류상의 주소는 폐가로 확인되었다. 이름 없는 아이. 기록조차 희미한 채
비공식 입양으로 넘겨졌던 소녀. 그 아이는 바로 주희였다. 경찰은 기록의 출처를 추적했다. 자료는 한 폐쇄된 보호시설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희망의 집. 2002년 아동학대 및 운영 비리로 강제 폐쇄된 곳. 그 안에서 이름조차 받지 못한 아이들이 강도현 같은 사람에게 불법 입양되곤 했다. 돈 몇 푼, 종이 한 장으로 아이 하나가 거래되던 시대. 주인은 그 어둠 속에서 태어난 것도 키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워진 존재였다. 윤태섭은 그 사실을 듣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았던 거야.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기억조차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그런 아이가 혼자 이 납골 땅을 찾아왔던 거야. 주인은 조용히 경찰서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 기록이 없다는 말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가 가끔 저한테 말했거든요. 너는 나한테 와줘서 고마운 아이야. 그 말이 지금은 이해가 된다고. 주인은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의 딸도 그 사람의 입양아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녀는 이름도 집도 어떤 가족관계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를 기억하고 도시락을 싸고 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 태섭은 그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세상이 버린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한 아이였던 거야. 며칠 뒤 주인은 임시보호시설에서 도망쳤다. 태섭은 놀라지 않았다. 주인은 누군가의 울타리에 머물기엔 너무 오래 혼자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고 싶었던 거였다. 그날 밤 납골 땅엔 다시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아저씨, 저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제 이름. 그게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니까요. 이제 도시락은 안 가져올 거예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따뜻했어요. 이제 제가 따뜻해질 차례예요. 윤태섭은 쪽지를 쥔 채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절로 흘러나왔다. 그 아이가 도망친 게 아니라 떠난 것이란 걸 그는 이제 알았다. 그 후로도 납골 땅엔 도시락은 더 이상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 올려둔 작은 흰 국화 한 송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도시락 대신 기억이 피워낸 꽃이었다. 임시보호시설에서 사라진 주희를 찾기 위해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CCTV에도 교통기록에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그 무렵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의문의 남성이 입원했다. 정신착란, 지속적인 망상, 그리고 반복되는 한 문장.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는 내 거야. 그 남자는 강도현이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혼수 상태로 실려와 의식은 희미했지만 입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은 그를 고유번호 301호에 입원시켰다. 윤태섭은 그 방 번호를 들은 순간 멍해졌다. 301호. 그건 주희가 처음 손에 쥐고 왔던 쪽지에 적혀있던 그 번호였다. 미트미 터나이트 301호. 태섭은 병원을 찾아갔다. 강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느리게 중얼거렸다. 그 애는 여전히 조용했어. 말도 안 해. 눈물도 안 흘려. 그게 더 무서웠어.
그런 애는 기억이 너무 정확하거든. 그는 자신이 한 짓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희가 다시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단지 그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CCTV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후드티, 낡은 운동화. 그리고 그 뒤엔 또 하나의 그림자. 작은 키, 긴 머리카락. 누군가의 손을 조용히 붙잡고 있는 아이. 모니터 속 인물은 정확히 카메라 쪽을 바라봤다. 그건 주희였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301호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몸엔 외상도 없고 고통의 흔적도 없어요. 그는 마치 안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다. 윤태섭은 그날 납골당으로 향했다. C-197. 그 납골함 앞엔 한 송이의 백합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작은 쪽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저씨, 그 사람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엄마도 그날도 이제 잊어도 될까요? 근데 이상해요. 기억을 놓으면 제가 사라질까봐 조금은 무서워요. 그래도 이제 저도 살고 싶어요. 쪽지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 이름은 이제부터 수아예요.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수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락도 쪽지도 흰 꽃 한 송이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윤태섭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자리를 찾았다.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자리는 무연고자가 아닌 기억을 남기고 떠난 한 아이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 봄이 오고 있었다. 무연고 납골당의 나뭇가지에도 연두빛 새싹이 솟아올랐다. 윤태섭은 그날도 아침 일찍 납골당에 도착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이젠 매주 수요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걷게 되었다. C-197 납골함 앞. 그곳엔 더 이상 도시락도 쪽지도 놓여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 달랐다. 태섭은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작은 나무 상자. 덜컥 여니 안에는 익숙한 도시락통이 있었다. 그 도시락 위엔 또 하나의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태섭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마지막 쪽지 한 장. 아저씨, 이건 마지막 도시락이에요. 엄마한테 주려고 싸뒀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밥을 먹게 되었거든요. 도망치듯 만들던 도시락 말고 살고 싶어서 먹는 밥. 이건 제가 저한테 주는 밥이에요. 그동안 제가 만든 건 도시락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이제 기억보다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이 먹었던 죄의 밥상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젠 저도 맛있는 걸 먹을래요. 아저씨, 제가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랬듯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수아드림. 태섭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도시락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내린 용서였다. 며칠 뒤 태섭은 구청 직원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C-197 납골함. 그 번호 대신 이름을 달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연고자라서요. 이름이 없는데요. 태섭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있어요.
며칠 후 그 납고람 앞엔 작은 표지판 하나가 붙었다. 이소연 엄마였던 사람. 기억한 사람이 있어 잊히지 않은 이름. 그리고 그 옆 작은 동판 하나가 추가로 붙었다. 수아 이름을 되찾은 아이. 기억 속에서 걸어 나와 삶으로 나아간 아이. 사람들은 그 납고람을 그냥 지나쳤다. 아무도 그 안에 한 세기의 진실과 용서가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태섭은 매주 수요일마다 그곳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렸다. 누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도시락을 놓은 그날 이후 윤태섭은 이제 가끔 편지를 썼다. 자신에게. 그리고 언젠가 어딘가에서 수아가 또 편지를 보내오지 않을까? 작게 기대하며.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납골당이 아닌 사람 사이에 묻힌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어떤 존재도 기억되는 순간 더는 무연고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도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날 이후 납골당엔 아무도 울지 않았다. 단지 바람만이 지나가며 이름 없는 묘 앞에 새싹 하나를 남기고 갔다. 그건 아마도 다음 기억이 피어날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을 것이다.